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6분 정도 좀 늦게 시작했죠. 네.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유인님께서는 B&D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엘리베이터 멀쩡하게 잘 운행되고 있고요. 제가 온 다음에 슬라이드 살짝 고칠 게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푸바고 사랑님께서는 인사해 주시면서 편성표 업데이트 이야기해 주셨고요. 흑항구님 인사해 주셨고, 윤님 인사해 주셨고, 뽀뽀님, 뽀뽀님 인사해 주셨네요. 세모님께서 언제 시작하죠?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흑항구님께서는 선생님이 꿈에서 믹서기로 뭘 또 갈아 넣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꿈 얘기를 가끔 하죠. 제가 이렇게 좀 강렬하게 꿈은 저 혼자서 분석한 꿈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가끔 공유할 때가 있어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꾼 게 별로 없네요. 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영역의 꿈은 억압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제 되게 힘든 일로 힘들어 하시다가 힘겨워 하시다가 혼자서 힘겨워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시는데 갑자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힘들었던 일들을 다시 막 떠올리기도 하고 꿈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재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꿈이 더 안 좋아졌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이 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혹은 꿈 자체를 억압해 버리거나 혹은 훨씬 더 왜곡시켜서 다른 꿈으로 꾸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바라볼 정도의 나의 힘든 상황 혹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바라볼 정도의 내면의 힘이 길러지면 이제 꿈도 일정 부분 그거를 풀어내요. 그걸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내가 감당할 정도의 나의 내면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큰일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무시하고 뭐 쳐낼 거 쳐내고 신경 안 쓸 거 신경 안 쓰고 뭐 그래 뭐 떠들어라 뭐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은근슬쩍 저한테는 영향이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바람 부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영향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꿈을 억압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드는 느낌은 좀 게을러져요. 이게 일종의 회피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다가 생긴 하나의 해프닝 같은 거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꺼질 거라고 경고등이 들어와서. 해프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살까? 그냥 열심히 살지 말까? 이런 마음 안에 또 다른 저의 어린 모습이 저를 게으름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버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을 또 버텨내면 또 저의 또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인 역할들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저도 이제 좀 레벨업하고 맷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돼서 뭐 이런저런 비 피해 여러분들께서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그래도 갑자기 뭐 이것저것 많이 그래서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걸로 윤희님이랑 흑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말을 지나치게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흑항구님께서 저에 대한 위로를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흑항구님께서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휴식을 더 취하면 나아갑니다. 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네요. 헤이헤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호기심이라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거를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일종의 보면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 동기부여랑 에너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게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호기심은 본능입니다. 어릴 때는 호기심이 본능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내 주변에 성벽을 치고 그 성벽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이게 나를 위한 보호죠. 그리고 나는 이 성벽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 저 성벽 밖은 위험한 곳이야. 라고 딱 이렇게 벽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은 고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되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이 성벽을 조금 넘어서서 밖의 상황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원천적인 에너지가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인생의 호기심을 참 중요시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호기심은 뭐라 그럴까요? 그 국밥처럼 널리 유튜브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주제는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방송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은현 선생님께서 이제 소아 관련된 이야기에서 소아 청소년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이제 호기심을 좀 강조하신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린 나이에는 호기심이라는 게 원동력이거든요. 원동력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에서의 호기심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맛집 장인이 없어서 네.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기심 우선 네, 한글 시간이죠. 한글과 한자 시간입니다. 호기심. 네. 호자는 좋을 호자입니다. 좋아할 호자. 남자와 여자와 아들 자자를 같이 썼죠. 예. 그러니까 그 남녀가 좋아하면 당연히 이게 좋을 호자여서 한자적으로는 의미가 참 쉬운 편인데 저는 기자의 의미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기자의 의미를 처음 봤는데 이제 큰 대자 밑에다가 큰 대자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뛰어날 기자이기도 하고 가능할 가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이한 거를 좋아하는 마음 혹은 뛰어난 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가능성이 큰 거를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호기심이라는 한자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나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혹하는 거,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마음이 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 심자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호기심 중에서 좀 염려해야 될 점은 만약에 저기에 호기심의 기자를 그냥 단순하게 기이할 기자나 특이할 기자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거 뭔가 낯선 건데? 라는 식으로만 해서 뛰어들면 자칫하다간 당하죠. 자칫하다간 당합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동일시하죠. 그 부모의 환경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 때도 대부분 그렇고요. 청소년기가 되면 더 심해지죠. 이 자기의 영역을 부모가 만들어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나만의 사회화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가운데 호기심이 없으면 아이들은 그냥 나만의 환경 내에 머물러서 그 안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화가 되질 않아요.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영역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자폐라는 영역이 있죠. 그거는 내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라는 자아 안에 폐쇄적으로 혼자만의 환경 내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폐 아동들이
뭐 호기심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사회화에 대한 영역인데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사회적인 역할로 가져가기 위한 역할인데 이 호기심이 어떻게 발동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기도 하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에 나의 호기심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소화 발달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인기까지에 있어가지고 정체성이라는 걸 형성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영역도 같이 포함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는데 뭐 스포일러 아닌 영역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찌됐건 그 라일리가 인사이드 2에 있는 주인공 라일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겪는 과정은 중3에서 고1까지의 과정이거든요. 딱딱 그 청소년기입니다. 거기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인사이드 아웃 1에서의 그 주된 스토리는 부모라는 환경 내에서의 갈등이었어요. 부모가 갑자기 그 어디죠? 미네소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니까 갑자기 생겨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거기서 오는 부모와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들이죠.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초등학생 시절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환경에서 바뀌어서 부모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정체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된 요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탐색이고 두 번째가 전념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호기심이 있어서 일단 나는 주변에 있는 세상을 탐험해야 돼요. 그건 호기심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걸 exploration,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나의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밖의 영역에 대한 걸 끊임없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서 뭐 괜찮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놀라는 것도 있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한 방향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뛰어드는 거예요. 내 삶을 그 방향에다가 쏟아내면서 치열하고 애쓰면서 거기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 그게 전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탐색에서 무언가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서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 그게 소아 청소년 시절에, 특히 청소년 시절에서 성인기까지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발달 이론, 정신분석가죠. 정신분석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어찌됐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모티베이션이 되는 시작 시점은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어린 시절에는 이게 단지, 짠지, 쓴지, 역겨운지 이런 거에 대한 걸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에 그 호기심에 의한 탐색은 그 탐색 과정에서 위험이나 실수나 좌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들짝 놀래서 그럼 어디로 가야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부모님이 달래주면, 우리가 수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달래주면 거기서 다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호기심이 생기면 다시 뛰어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또 깨지고 뭐 넘어지고 또 뭐 이렇게 쓴맛도 좀 보고 자들도 좀 하다가 또 맷집이 좀 생기면서 또 놀라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와서 이제 안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얻고 다시 나가고 이걸 반복해 나가는 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의 영역에서 부모의 자세는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기회를 주고 지켜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경계. 너 이런 거 위험한 거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래도 아빠 경험상, 엄마 경험상 이 영역은 손대면 안 돼.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위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안 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더 해주면 좋겠죠. 옛날에 아빠도 이런 거 했는데, 야, 저런 사람도 있어. 이런 친구도 있어.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너 절대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야 라는 거는 알려주는 게 좋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기겠죠. 네. 근데 다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이거 하면 너 정말 쓴맛을 볼 거야. 네. 그러면 살짝 발만 담갔다가 애가 놀래가지고 뒤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심이 없으면은 발을 담근 다음에 자기가 정말 크게 다쳐야지만 그제서야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계심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그래도 아이들은 거기서 뭔가 화들짝 놀라서 부모 품으로 돌아오더라도 부모는 그래 너 바깥 세상 위험하니까 너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나가라. 그리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너가 모르거나 염려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한테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 이런 게 아이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깐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그래도 국광군님은 호기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기성과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 보여야지.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야지 호기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 광고 심리학에서 이 두 가지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구매로 이끌게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흑한군이 정말 맞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게임 때문에도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선언이 있다는 생각들을 요즘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자발적으로 올라온 호기심과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된 호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된 호기심의 경우에는 그 누군가에 대한 거를 그 누군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광고들을 보죠. 요즘 유튜브도 광고가 많죠. TV 광고도 많죠. 근데 우리가 TV 광고는 비교적 신뢰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정 부분의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튜브도 물론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살포되는 찌라시 혹은 나한테 오는 그 스팸 문자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아주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엄청 자극하죠. 이거 따라하면 엄청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거 했다가는 생각보다 되게 나의 그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을 자극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신뢰하지 않죠. 경계하죠. 그래서 이 호기심,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되는 호기심은 약간의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거기에 맞출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트라우마죠. 제가 어찌됐건 별거 아닌 작은 트라우마지만 항상 그 트라우마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거기서 또 영감을 얻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인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이거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영역들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 초기 시작점은 호기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좋다는 이야기 흑광훈님께서 해주셨고 인사이드 아웃 2는 저는 성인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실 때는 엔딩 크레딧도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도 상당히 좀 이 주제랑 잘 맞고요. 오케스트라 노래가 들어가고 후반부에 락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되게
이 주제와 잘 맞기도 하고,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항상 인사이드 아웃은 제작진들이 하나의 문구를 남겨놓습니다. 참고로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바친다라는 문구, 그거는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거 뒤에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너희들 절대로 잘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Never grow up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하지 마. 그냥 예쁜 상태, 어린아이 예쁜 상태로 남았죠. 라는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호기심과 다르게 아이들의 호기심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위험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뭐 그거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도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른의 호기심은 조금 다릅니다. 어른의 호기심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에너지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성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영역이 있죠. 어릴 때는 사실 나의 영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때부터 내가 쌓아온 나만의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생기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정체성 2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저희 직업적 역할,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면 이거는 만만하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대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사람들이겠죠. 이건 물론 내가 사회적인 정체성에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뭐 저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사람에 대한 정체성은 저의 가족들이겠죠. 왜냐하면 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체성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우리 가족 내에서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도 있을 테니까요. 그건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위험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영역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호기심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호기심을 너무 참아서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호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 초반에는 이 호기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약간은 사회적인 영역, 대중적인 영역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호기심이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사실 비욘디에도 강의를 나오신 바 있는 정신과 의사의 어떻게 보면 어른 중에 한 분이시죠. 이시영 박사님, 이시영 교수님의 어떤 강연을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뵀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대중분들한테 이제 그때 이미 뭐 80 후반이셨죠. 80 후반, 몇 년 전 얘기, 한 3년, 4년 전의 얘기인데, 80 후반에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거기 강연장에 계신 사람들한테 우리 삶에서 사랑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그 사랑이란 게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간 그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영역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께서 이게 약간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성인이 된 이후에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위험성이라는 게 동반돼 있잖아요. 특히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 영역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그 호기심에 대한 영역에서의 사랑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그래도 되게 큰 에너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프로이트죠.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그 리비도라는 거에 끝까지 집착하잖아요. 그 성적인 욕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아이들 깐난장이까지 막 비유를 하니까, 갖다 붙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비난을 일정 부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그 리비도에 대한 부분을 말년까지도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정 부분 저 역시도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큰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또 호기심이랑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거를 나를 지키는 선에서 발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른에서는. 흑광구님께서 제가 순간 봤는데, 제가 보는 선생님의 정체성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최근에 추가되었어요.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상당히 친근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저한테는 게임을 좋아하는 정체성도 있죠. 이거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나가면 어른의 호기심은 아이의 호기심과 달라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내가 가능한 호기심과 나에게 위험한 호기심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내 삶을 고립된 채로 확장시키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MZ세대들은 호기심이 막 왕성한 애들인데 나는 내 성에 갇혀가지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꼰대가 되는 거죠. 내 삶을 확장시키지 못하거나, 즉 호기심이라는 게 발동 안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이 선을 자꾸 넘다가 어느 순간 위험한 호기심 때문에 내 삶에서 지켜야 되는 영역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죠. 소위 날아간다라고 요즘 애들이 얘기하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쉬운 건,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호기심과 위험한 호기심이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건강한 호기심은 제가 너무 건강한 것들을 적어놨죠. 너무 건강한 것들을 적어놨죠. 건강한 호기심, 운동, 이거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호기심이죠. 내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어학에 대한, 혹은 다양한 나라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게 어학이든 여행이든 혹은 문학이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들 역시 이 건강한 호기심에 들어가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호기심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마약,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죠. 도박, 누가 보더라도 위험합니다. 외도도 이거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결과물일 수도 있죠. 어찌됐건 호기심의 영역이죠. 근데 이 외도도 위험한 호기심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호기심과 위험한 호기심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모호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의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영역이 건강한 호기심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호기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호기심에 있어도 저도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위험한 호기심이 될 수도 있죠. 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술은 그냥 삶을 즐기는 하나의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즐길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사용할 때는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의 술로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건드렸다가는 나는 그 알코올 중독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절주가 안 돼요. 단주죠. 단주밖에 치료 방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호기심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호기심이에요. 위험한 호기심인 거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 치실지 모르겠지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건강하게 잘 즐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정 수준에 잘 끊어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끊어내지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동일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 영역은 때로는 우리 삶에서의 가능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위험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하나 단순한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거 호기심의 영역이라.
근데 한 게임이 이렇게 보통 요즘 게임은 그 얼마나 했는지 시간이 뜨거든요.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뜹니다만 뭐 뜨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콘솔 게임은 대부분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 대부분 저장 데이터에 이렇게 같이 뜹니다. 알려줘요. 내가 이 게임은 몇 시간이나 했는지. 근데 제가 한 게임을 한 몇 달 상간에 한 140시간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했다고? 그러면은 제 머리 안에서는 알람 사인이 돌죠. 그럼 이거 위험한 건가? 이거 위험한 호기심이 돼버리는 건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알람 사인을 잘 작동을 하고 있다면 저에게는 아직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건강함과 위험함의 경계에서 아직은 그래도 약간의 건강함에 좀 더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말 막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봤더니 이거 큰일 났네? 가 돼버리면 저는 위험한 어떤 호기심의 영역에 발을 더 담그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인 저 안에서도 그래요. 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렇죠. 저 역시도 술이라 그냥 대놓고 그냥 요즘은 애주가라고 얘기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사람들하고 술로 어울려서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즐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이 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되돌아봐요. 왜냐하면 저 안에서도 이 술이라는 문제는 건강한 호기심과 위험한 호기심의 경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쪽에 발을 더 담그고 있어서 제가 이 정도 술이라 그러면은 참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때로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닌데? 그때는 제가 약간의 그 위험한 쪽으로 발을 더 담그고 있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의미겠죠. 거기에 대한 경계들을 알람 사인으로 끊임없이 조절해 나가면서 이 술이 어느 순간 위험한 호기심의 영역으로 확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의 자경자정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영역이 이 모호함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순수하게 가능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함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정신과 의사인 저마저도 여기에 대한 이 모호한 영역의 호기심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날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능한 호기심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위험한 호기심을 경계하는 그 조건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내용이 좀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목은 가능한 호기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단 호기심이 건강한 영역이라면,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호기심이어야 돼요. 즉 나의 삶에서의 나의 사회적인 정체성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호기심의 영역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다 하면 그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건 내 업이죠.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이겠죠. 그분들에게는 게임이란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가능의 영역이 아니죠. 이건 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성취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결과물을 뽑도록 내가 애쓰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그거는 무조건 건강함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지어 도박 영역을 우리가 위험한 호기심이라고 얘기하지만 프로 도박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건강한 영역의 프로 도박꾼. 우리가 프로 갬블러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는 일단은 정식적인 영역이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런 프로 도박에 대한 그 대회들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상금도 되게 크고, 그쪽 영역이라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업이죠. 그럼 본인의 사회적인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위험과 건강함의 영역을 따질 게 아니에요. 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애써야 하죠. 근데 다만 내가 그걸 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의 영역은 위험한 호기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거의 99.9%입니다. 100%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호기심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호기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삶의 축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성인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나의 중심축이 따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청소년기 애들, 나의 삶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취미로 뭔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호기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나한테 직업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져가야 할까?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뭐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거죠. 즐거운 거죠. 이건 나의 취미 영역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할 수 있다면, 뭐 물론 두 개 다 뭐 결과물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비슷할 수 있지만, 취미를 직업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직업으로 삼았더니 그게 은근히 즐거워서 취미도 함께 해결되더라가 되면 후자가 더 낫지 않나요? 후자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성인이 되신 다음에 나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제가 제 책에도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내 책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취미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군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고민이 필요하죠.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위험한 호기심, 가능한 호기심의 영역이랑은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와 버렸지만,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유인님께서 유튜브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막내가 유튜브로 하겠다고 한참 했어요. 지금은 포기하고 학교 다닙니다. 그쵸. 이거는 취미가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알고 봤더니 아닌 거죠. 그럼 다시 찾아야죠. 다시 탐색해야죠. 다시 탐색하다가 무언가가 잡히면 그 다음에 치열하게 뛰어들어서 전념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호기심의 조건 두 번째는, 그래도 호기심의 영역에서 건강한 호기심은 내가 쉬운 호기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투자와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호기심이 조금은 더 건강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호기심은 적어도 중독의 영역이랑 약간 다르다는 거거든요. 중독의 영역이 위험한 호기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사랑도 중독이에요. 위험한 경우에. 게임도 마찬가지죠. 술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의 행위는 내가 거기에 쉽게 젖어들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다 중독의 영역이 있습니다. 표현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과몰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렵잖아요. 표현이 와닿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사회적인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그냥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은 내가 거기에 과하게 몰입돼서 과하게 빠져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독의 영역은 대부분 다 쉬운 절차예요. 내가 빠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극이 쉽게 와요. 결과물도 쉽게 와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중독성이 심한 도박일수록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시간이 짧죠. 그 보상도 빠르게 오고 그 보상이 강렬하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호기심은 대부분 약간의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일정 부분은 투자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호기심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호기심은 내 삶에 있어서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죠. 무언가를 나한테 이렇게 쌓아 올려주잖아요. 나의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내 삶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그 내 삶이 확장되는 영역이 쉽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 인생에서의 성취는 노력과 시간과 불편함과 투자가 없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는 망고불면의 진리죠. 내가 그게 쉽게 만들어졌다? 그는 그냥 운이에요. 그리고 그 운으로 만들어진 성취는 금방 사그라들 수 있죠. 모래성처럼. 근데 내가 정말 차곡차곡 만들어 나간 성취는 그 플러스 알파는 좀 더 견고하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쉽게 얻어지는 그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일정 부분의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다 좋은 호기심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갑자기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면 비싼 술을 마셔야겠구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건강한 영역에서. 근데 너무 쉽게 얻어지는 거 우리가 약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알람 사인을 살짝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결국에는 이건 결과물에 대한 경계입니다만 우리는 이 호기심을 잘못 건드렸을 때 나락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호기심과 일탈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서의 약간의 일탈, 뭐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이건 우리가 100번 양보해 주자고요. 근데 다만 이 일탈은 내가 살짝 손해를 감수해야죠. 근데 나는 이만큼의 자산이 있어요. 이만큼의 여유감이 있어요. 이만큼의 성취가 있어요. 이만큼의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뭐 내 삶에서 가능해요. 내 거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의 일탈은 우리가 삶에서 뭐랄까요? 매운 음식도 먹는데요. 그 다음날 속 안 좋아도. 그런 거 같은 거죠. 근데 내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거나 내가 쌓은 성취를 이룰 정도가 되거나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와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일탈이라면 그건 우리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영역이라고 적었네요.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영역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죠.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꼭 다 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경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이런 거 했을 때는 큰일 나는구나라는 우리가 만약에 알아요. 반면 교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음주 관련해가지고 사고 난 걸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삼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회피하지 말아야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거짓으로 회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경험해봐야지 아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은 위험하구나. 거리를 둬야죠. 거리를 둬야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들이 생겨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이게 건강함이나 위험함의 어떤 경계에 있는 호기심인 줄 알고 내가 좀 손을 댔어요. 근데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나한테 피해가 생겨.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생겨. 그러면 그때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에 경고등이 막 들어와야죠. 이게 나락에 대한 경계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에는 알람 사인인 거죠. 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돼요. 그걸 굳이 찍어 먹어봐야지 맛을 아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네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내가 잠깐 경험해보고자 하는 영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도껏이죠. 정도껏. 우리는
내 삶의 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럼 번아웃 오잖아요. 그럼 결국엔 지쳐 쓰러져요. 물론 업의 경우에는 내가 나의 사회적인 정체성의 경우에는 치열하고 애쓰면서 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굳이 호기심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달라요. 호기심의 영역은 아마추어의 영역이죠. 프로의 영역은 이 호기심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된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쏟아야 되는 시간과 노력과 투자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물론 필요는 하죠. 건강한 영역에서는 내가 일정 부분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투자와 불편함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하면 안 돼요. 그거는 프로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호기심은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거지 깊이를 만드는 데 있지 않거든요. 깊이를 만들 때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확장시키는 영역에서는 그거는 내가 치열하게 해야 되는 영역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정도껏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뒤로 빠지는 거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좀 더 치열하게 하면서 그게 정말 괜찮을 때는 나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건 더 이상 나의 호기심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영역이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호기심의 영역은 내 삶의 루틴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내 삶에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무한 동력의 에너지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호기심은 그냥 내 삶을 확장시키는 에너지라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는 이 무한 동력 에너지인 거죠.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됐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경고등 이후의 나의 행동이죠. 아닌 것 같으면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호기심이죠. 내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근데 중단할 수가 없어. 중단하니까 막 손이 막 떨려. 중단하니까 머리 안에서 막 자려고 누우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막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랑 참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딴 데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가능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건강한 호기심이 아니죠. 중독의 영역 말씀드렸잖아요. 내성 끊임없이 올라가죠. 금단 안 했을 때 막 뭔가 불안 초조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힘들어져요. 그럼 중독의 영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호기심이 아니죠. 건강한 호기심은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러다가 내 피해받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가 지켜놓은 거에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 날아갈 것 같은데 하면 중단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역에서 이거는 나한테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영역이구나. 아주 건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물론 아주 건강한 영역은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한 호기심,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 예술, 운동, 어학 이런 것들은 하다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싶은 욕망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집착을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얽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때로는 이 호기심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계속 꼬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올가맨 다음에는 안 놓아주려고 하죠. 그럼 그건 가스라이팅 영역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질 영역이나 이런 행위 영역에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내가 그 영역에, 그 호기심의 영역에 어느 순간 코 깨어가지고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죠. 거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놔야지 그 영역이 나한테는 그래도 가능한 영역의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해요. 그 호기심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이 호기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슷한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일정부분. 감정이나 경험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욕망도 호기심의 영역도 일정 부분 공유돼요. 그러면 나 혼자서 그 호기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그 영역이 가능한 호기심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아주 건강한 호기심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정쩡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호기심의 영역에서 나랑 같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 영역 안에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다. 나를 이 호기심의 영역에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건 가능한 호기심의 영역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몇 명은 나락도 좀 가시는 것 같고 허덕허덕거리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문제인데도 문제인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위험해 보여. 나보다 좀 더 위험해 보여. 내 주변에 있는 그 호기심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호기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신뢰하지만 나중에 돌아봤더니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동일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뭐 술을 두고 봅시다. 술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하게 술 마셨을 때 딱 끊어줘요. 우리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마셨으니까 이제 뭐 집에 갑시다. 오늘 즐거웠어. 깔끔하죠. 근데 붙잡고 2차, 3차, 4차, 5차.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술 때문에 계속 뭐 입원도 왔다 갔다 해요. 병원에 입원도 해요. 뭐 집안에서도 난리가 몇 번 났어요. 사고도 계속 쳐요. 그런 사람들이 술 먹는 친구들로 내 주변에 있다? 그럼 난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나? 이게 또 트라우마의 영역이에요. 트라우마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과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는 인사이드 아웃 3가 나올 예정이죠. 그죠? 약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엔딩 크레딧 뒤에 약간의 그 예고 영상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저는 트라우마 예상해 봅니다. 트라우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아마 비욘디에서 조만간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어떤 정신의학적인 분석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조만간 촬영해서 조만간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호기심의 원칙입니다.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하나. 그리고 왜 굳이 호기심의 영역에 목숨을 걸어서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내가 살짝 발을 담그는 영역이지 내가 거기에 푹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영역에서 진짜 그걸 내 삶의 영역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면 끝장을 보려다가 끝장을 본다는 거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내가 적전선에서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의 삶의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영역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혹여나 나락으로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람 사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호기심과 위험한 호기심 사이의 알람 사인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불안이거든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성취를 만들어내고 내 삶이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게 이 불안이거든요. 그러면은 호기심의 영역이 있을 땐 당연히 그 불안의 영역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위험한 호기심으로 가지 않고 가능한 호기심으로 갈 수 있게끔 거기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그 저울질? 그리고 위험한 쪽으로 갈 때 알람 사인을 이 불안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 너무 커버리면 우리는 호기심이라는 걸 너무 누르고 살 거고요. 이 불안이라는 게 너무 없으면 우리는 이 호기심을 위험하게 사용하겠죠. 말씀드렸더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런 영역들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일리가 내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들이 요 중간에 있는 주황색 저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가 저희 딸이 불안이가 나랑 닮았다 그러는데 닮았어요? 비슷한가? 제 딸이 저보고 불안이 닮았다 그래서 하여튼 저 불안이가 그때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감정들이 그 눈 초롱초롱하게 옆에 파란색 눈 뜨고 있는 애가 그 envy, 부러워하는 거. 그 부러워하는 거에서 불안이 자극되거든요. 그리고 불안이 올라왔을 때 문제가 탕 터지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이러고 있는 똥땡이 같은 친구. 걔가 당황하죠.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요. 하기 싫어.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게 왼쪽 위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 따분이. 이 따분이는 약간 사람을 비꼬는 듯한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우리 삶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욕심과 불안,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감정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되게 중요한 영역은 불안인데, 제가 이번에 책 썼잖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제가 책 이제 저자 사인을 할 때 앞에다가 이 문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책이 우리 마음 안에 어린아이 같은 불안이를 어르고 달래며 함께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제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인사이드 아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쓰고 있었어요. 아닌가? 인사이드 아웃이 제 책보다 먼저 나왔나요? 근데 제가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걸 인지하기 전에.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불안이가 등장하더라고요. 메인 캐릭터로. 그래서 제가 이거 우연의 일치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송하지만 제 책에 대한 홍보를 그래도 마지막에 살짝 넣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좀 괜히 약간 흥분한 영역도 있는데, 근데 흥분했을 때 또 막상 보면은 내용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 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항상 조심조심 하려고 하죠.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로 댓글 달아주신 거 제가 이렇게 또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흑항구님께서 흥분하실 때가 가장 재밌어요 하셨는데, 그쵸. 원래 사람이 흥분할 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게 온전히 뭐랄까 감정과 감정이 만나면서 교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시가 살짝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유인님께서 하이톤의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엔 또 제가 흥분할 만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